맡은 최근민영재입니다. 저는 2001년에 네팔에 들어가서 2018년에까지 네팔에 있다가 그동안 순회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전 대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대덕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한국 모임의 선교 미래와 제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적인 도전 이런 거보다는 좀 실제적인 제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이어경 회장님께서 열린길 후원의 현황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한국 모임의 선교 미래와 제안, 사실 좀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인데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좀 자료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것은 한국교회 선교 현황과 그리고 분석. 어쩌면은 우리 이 프랭카드에 걸려 있는 어떤 선교 회개와 부흥,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은 회개의 부분을 또 생각하셔서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이 이 제목을 이렇게 회개란 말을 꼭 넣자 그러셨는데 상황적으로 현황적으로 정확히 분석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실제적인 회개의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나 빨리 지금 우리 선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한국 모임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미래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20나라에 34가정, 이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선교 현황과 분석입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에 이어서 그 인도같이 같은 종족이 다르면은 한 나라에서 다른 종족으로 파송했을 때도 선교사로 인정하지만은 그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타국가로 파송한 것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25,000, 26,000, 28,000명대까지 2019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세계가 놀랬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작은 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을까?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터지면서요, 2020년부터 22,000대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때는 한 가지 큰 변수가 있어요. 우리 KWMA라는 한국 세계 선교 협회라는 그런 기관과 여러 그 분석하는 기관들이 방법들을 좀 재정비한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또 큰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22,000명대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정체 이제 감소의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유엔의 나라 수가 19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나간 선교지가 무려 20개 적은 173개국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서 해외에서 볼 때 한국 선교를 놀라는 이유가 정말 한국 사람들 뭐지? 어떻게 이 193개 유엔 회원 국가에 173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이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제가 CTEI를 강의하면서 좀 이거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19개 국가에 39가정, 그 다음에 2023년 7월에 19개 국가에 35가정, 2014년 8월 기준으로 20개 국가에 33가정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좀 이해 차이가 있어서 저희 순위 선교사
아직 은퇴를 안 하셨기 때문에 34가정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제가 열린길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임도 역시 이제 39가정에서 35, 34가정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또 놀란 게 이런 22,000명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지금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저기 박복주 형님, 최고령 우리 선교사, 현직 선교사신데 오셨는데 사실 박복주 형님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22,000명의 30% 가까운 인원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50대 이상까지 계산하면은 상당히 많은 약 70% 가까운 숫자가 50대, 60대 이상의 선교사들이다. 그래서 선교지의 고령화가 선교 인원 숫자는 정체 내지는 감소로 돌아섰고 그리고 나이는 고령화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회장님이 첫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젊은이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60% 가까운 59%가 아시아에 22,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곳이 주로 어디냐? 아시아 지역, 아시아 위주다. 너무 우리가 동남아 특히 동부가 아시아 위주로 밀집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 선교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파이오니아. 정말 개척 정신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 저한테도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잘하냐고. 우린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봤어요? 우리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팔에 가서 3인조 강도가 들어와서 경찰서를 갔는데 아무도 경찰들이 그 현장에 다가오니까 앞장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뒤로 도망가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고서 우리가 몽둥이 들고 이렇게 나갔죠. 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빠른 성과. 정말 이 성과 제조기 같은, 어떻게 저렇게 성과를 만들지? 그리고 교육개척, 어떤 일을 해도 어디로 가나 서울이다. 무엇을 해도 저 사람들은 교육개척한다. 귀신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해외에서 보는 한국 선교사들의 매력이에요. 매력. 연구 대상. 그런데 칭찬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의 한국 선교를 그 누구도 쉽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냉정한 평가와 판단이 어쩌면 실천적 의미에서의 회개다. 회개 없는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사실 선교사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일은 엄두도 못 내요. 그런데 아주 따뜻한 자료입니다. 뜨거운 뜨뜻한 자료. 방금 밖에 있던 옥수수처럼 2024년 7월 25일 날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하고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선교사 320명, 한국 선교사 320명 대상으로 연구 자료를 설문을 해서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낙관보다 비관이 높았다. 그것도 젊은이들 위주로 비관이 더 높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앞으로 한국 선교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44.5%였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28.4%. 그러면 왜 도대체 한국 선교를 그동안 그렇게 잘해왔는데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선교사가 고령화되고 있고 새로운 지원자가 없다. 이게 우리 모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선교 전략이 없다. 그리고 파송교회, 홈처치가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약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 내 지역교회들도 선교적 열정이 약화되고 있다.
신규 선교사가 가끔씩 오는데 신규 선교사들도 소명의식이 너무 부족하다. 다른 세대들과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때문에 한국 선교는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설문에 답을 냈습니다. 그러면 선교 정책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요. 첫 번째가 너무 성과주의다.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느냐? 성도 수가 얼마냐? 그럼 선교 프로젝트가 뭐냐? 또 너무 외형주의의 선교를 했다. 그리고 개교의 중심으로 어떤 그 통일되고 체계적인 아니면 연합된 형태의 그런 뭡니까? 선교 정책이 없다. 또 하나는 더 27.3%를 응답한 것이 선교지 문화와 상황에 맞지 않는 파송을 한다. 너무 한국 문화를 갖고 와서 선교지에서 한국 문화를 그대로 심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하지 않고 한국 선교사들은 독단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현지인 리더십에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양을 해야 하는데 리더십 이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교사 훈련이 부재다. 없다. 이런 것들이 이들이 선교 정책을 비관적으로 보는 요소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어떠냐? 한국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 정책이 아니라 선교사들은 어떤데? 이런 질문지예요. 어떻게 320명이 응답했냐면은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한국 선교사들은 현지 문화나 현지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 방식 위주의 선교 활동을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선교 사역 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다.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 또 무려 24.7%를 나온 것이 뭡니까? 현지 언어를 하지 않고 바로 사역이 시작돼서 현지 언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현지 언어에 너무 습득에 미비하다. 또 하나는 너무 후원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때로는 선교 사역에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데 너무 일반적인 선교, 전체적인 선교를 꾸준히 해나간다. 꾸준히 해나간다. 이 젊은 사람, 이 선교, 이거 지금 한국 교회, 어떤 기성 교회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필드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 본인들이 의견들을 쓴 설문을 통해서 나온 어떤 요약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모르겠으면 어느 부분은 동의가 되고요, 어느 부분이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크게 틀리지는 않는구나. 우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평가와 진단은 정말 어려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가 어떤 선교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전략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됐다는 거죠. 한국 모임도 지금 32살, 33살. 이제는 초기라면은 위로와 격려만이 시기라면은 지금은 어쩌면 30살이 훨씬 넘은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 때 한번전은 우리는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누가 감히 어느 선교지를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일반 교단의 선교사들이 저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어쩌면은 실천적인 의미에서 저는 회개의 한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 환경은요 늘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종교개혁이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잘못된 이런 선교에 대한 해석과 그들의 신학으로요, 카톨릭
스페인에게 선두주자를 뺏깁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종교개혁 이후에 부지런히 그 상선을 통해서 아시아의 일본까지 필리핀, 동남아 이렇게 카톨릭을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인의 그 왕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스라는 그렇게 나라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초기에는 그렇게 그렇게 배를 타고 상선들이 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동인도의사 이렇게 해서 상선들 위주로 해서 해안가 선교가 처음에 시작됩니다. 1700년도, 1800년도 들어가면서요. 1700년도 들어가면서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해안가 선교일 때는 윌리엄 캐리도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인도에 갈 때 처음에 동인도 그 회사에서 비자를 안 줘서 나중에 도로시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네덜란드 상선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해안선 선교 시대가 그때는 주로 해안가에서 머무르면서 상업 위주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우리 브래들린의 정말 명예로운 이런 우리 선교 선배이신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믿음 선교의 정말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안소니 노리스 그로브스부터 시작해서 조지 밀러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다. 우리 해안가 괜히 파도 치는 데서만 해수욕장 같은 데서만 여기서만 머무르다가 누구지 저 서양 사람들? 저 이상한 물건 갖고 왔다. 새로운 물건 갖고 왔다. 물건 구경하러 온 사람들한테 성경책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 옷을 입고 들어가자. 이것이 바로 내지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아닌데 이 나라가 굉장히 크구나 생각보다.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트라이브 미션, NTM 같은 그 다음에 위클리프 이런 그 성경 번역팀 이게 한 표준어로만 번역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각 종족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고 그리고 각 종족별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는 NGO 들어보시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 INGO. 이런 NGO, INGO를 통해서 미션 병원, 그다음에 미션 스쿨, 아니면 그때 고아원 이런 기관 선교 시대가 1900년부터 1960년대까지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쭉 유지하다가 비자를 안 주죠. 그래서 198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이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민족주의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NGO로 들어갔는데 NGO도 이제는 비자를 안 줘요. NGO 대표 한 명한테만 주겠다. 아니면 NGO의 투자 금액 사이즈에 따라서 몇 명만 주겠다. 어림없다. NGO로 20명, 30명 비자 못 준다. 이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학생 비자, 비즈니스 비자 이런 것들이 그런 선교 패턴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협력 선교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만 보더라도 수없이 선교 환경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진공 공간에서 그렇게 일직선상으로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지키고 변호하고 확정하고 지키는 선으로 일직선 수직선상으로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틀렸고요. 시대별로 대상이 틀렸고 시대별로 민족이 틀렸고요. 종족이 틀렸고 그들의 문화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다양화
특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황화,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이라는 상황화가 계속 뛰어갔어요. 그렇지만은 변함없는 복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선포했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포한 것보다는 전하고 변호하고 확정했습니다. 왜 그들이 변호해야 됐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확정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환경이, 대상들이 가는 곳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한 것입니다. 가서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던져놓은 씨가 아니에요. 2018년 이후에 중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4,500명 가까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의 선교사들이, 제가 듣기로는 85% 이상 선교사들이 중국의 이제 규제 강화로 다 철수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수평 이동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중국 시진핑이 지금 집권 3기에 들어갔죠. 그리고 최근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3기의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내가 만약 이번에 확실히 인도의 수상으로 당선이 되면은, 왜 인디아라 가냐, 기분 나쁘게. 바랏. 우리 원래 힌두 이름 바랏 혹은 바랏으로 개명하겠다. 원래 이름 찾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데 많은 차이가 아니라 아주 적은 차이로 이제 모디가 연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주 쉽게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화되고 있고요. 놀랍게도 인도가 지금 오픈도어스라는 한 단체에서 기독교 핍박 지수를 계속 체크합니다. 몇 가지 항목을 갖고요. 그런데 1위는 역시 북한, 소말리아, 북한이 상당히 많은 오랫동안 차지했고요. 그리고 11위가 인도입니다. 1위부터 10위 사이에 중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판단 지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적인 핍박도, 법적인 핍박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인 핍박도 더 무섭다. 그게 바로 인도에서 말하는, 인도가 왜 11위로 기록되고 있을까요? 큰 오늘날의 변화 중에 하나가요, 이동과 흩어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흩어진다는 것은요, 이 흩어짐과 이동은 저희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그렇게 쉽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쉽게 가지 않았거든요. 아시잖아요. 스데반의 순교가 아니었다면은 그들이 흩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싫어하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흩어짐은 땅끝까지로 가는, 그래서 땅끝의 게이트라고 하는 로마까지 정착하게 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급증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요.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터키와 독일입니다.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나라가 독일이 지금 한 250만, 터키가 한 350만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러 독일 갈래요? 그러면은 뭐야, 놀러 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 독일에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 그리고 시리아 난민이 정말 한 100몇십만씩 무려 25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침례교에서도
장로교에서도 여러 선교사들이 독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냐? 독일 가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난민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아랍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을 수 있을지. 이렇게 강제적 이동을 통해서 전쟁과 난민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가 또 그런 시리아, 이런 아프가니스탄 이런 난민들 뿐만 아니라 자발적 이동도 있어요. 인구의 세계적인 이동, 자발적 이동, 돈 벌려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유학생들의 해외 이동, 이것도 큰 정말 전 세계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5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만 명의 유학생이 있습니다. 곧 30만 명이 될 겁니다. 지금 250만 명도 고용노동부에서 장기적인 정책은 500만 명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받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에 한 모 법무부 장관이 전국 순회를 할 때 전 정치적인 방문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질문과 부탁이 뭐였을까요? 예, 여당,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우리 노동자들 좀 빨리 보내달라고. 죽겠어, 이거. 우리 지금 이 지역, 이거 이제 논밭, 이거 뭐, 배만 있으면 뭐해?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허리 아파서 금을 손질 못해. 고기 잡아오면 뭐 할 건데? 누가 손질할 건데? 우리 축사 못해, 이제. 돼지, 한국 사람들 안 들어가려고 그래, 농장에. 저 주사 백신 매일 몇백 마리씩 백신해야 하는데 못해, 누가 할 건데? 여당, 야당 얘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일손 좀 보내달라고, 비자 좀 잘 주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세 번째 큰 틀에서요. 그럼 우리 한국 모임에서 어떻게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 스데반의 순교 때의 흩어짐과 이동은요, 예루살렘에 갇힌 그 선교를 뚫고 이방 민족을 뚫고 땅끝까지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오늘날의 거꾸로 중국, 힌두국가, 인도, 법적으로는 종교 자유와 실제 사회적으로는 꽁꽁, 정치적으로도 꽁꽁 묶는 이런 시대, 무슬림 국가, 근처도 못 가는 이런 시대에 이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할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선교 집회만 하면 꼭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소름이 끼쳐요.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몰려오는데 정말 우리 눈을 들어 밭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부산의 해운대구에 영산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네팔 학생들이 한 사례로 네팔 학생들이 120명 와 있습니다. 8월 26일 날 23명이 또 들어옵니다. 매 학기별로 23명이 들어와요.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전충환 형님하고 이 대학에 가서 국제협력체 직원들을, 담당자들을, 책임자하고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비자를 내고 들어오는 건지. 이 유학생들이요, 부산 연재교회에 갑니다. 부산 연재교회에서는 우리 전충환 형제님
자매님을 중심으로 해서 현직 교사, 전직 교사들이 한국어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초기 3개월, 한국에 와서 얼빵할 때, 어리벙벙할 때, 3개월 놓으면 다 돈 벌러 갑니다. 제가 그러죠. 이해하십시오. 그들을 배신 때렸다고 미리 얘기해요.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돈 벌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팔 애들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빚을 얻어갖고 오는 애들이에요. 알바를 나가야 돼요. 학교도 하루에 일주일에 2일밖에 수업하지 않습니다. 돈 벌러 오는 또 다른 색깔의 또 다른 비자 유형의 노동자들이에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기 3개월에 길도 모르고 나갈 데도 없을 때 그때 복음 전하고 그때 한국어 필요할 때 가르치십시오. 부산연세교회에서 급 조직을 했습니다. 그 한국어 교실 하고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10시 반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 포카락교회 검은 형제가 전도자인데요. 네팔어 줌으로요. 네팔어로 현지어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와서 우리 말씀 시간에 교회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저 뒤에서 앉아서 그 40분, 50분 동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너희들 말씀 잘 들었냐? 이렇게 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지금 네팔 유학해 온 애들이 9년차들이 있어요. 이 9년차들이 또 이 친구들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토픽이라는 그 시험을 볼지 토픽 교실을 또 운영하고요.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의 사역일까요? 부산 연재교회의 사역일까요? 네팔의 제 사역일까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계에서 그렇게 난립힌 게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 어느 지역교회 혼자 하는 선교는 지났다. 어느 선교사 혼자 하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한국 훌륭하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국 혼자서도 감당하는 시대가 있다. 정말 온 사람들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이 KDI 제가 정말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매주 우리 남세종 자매님들이 간식을 준비합니다. 양쪽에 2박스를 꽉 채우고 가요. 근데 이 강의실이 얼마나 좋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뭡니까? 그 전자칠판이에요. 최고의 시설에서 다 정말 최고의 안락한 자리에서 강의실에서 매주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경비들도요. 다 우리 남세종 팀들이 가면 통과입니다. 뭐 패스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비밀번호 누를 필요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최문서 형제님이 말라웨로 남아공으로 이렇게 선기서 형제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교입니까? 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꼭 이름표를 달아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난민. 저는 사실 처음 걱정했어요. 난민.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사역인데. 그런데 정말 이 난민 사역에 우리 모임에서도 먼저 뛰어드신 형님이 계시구나. 저걸 어떻게 보셨을까? 주님이 보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보았을까? 너무 놀랍잖아요. 진두지휘하는 사람도 없는데 각각 흩어져서 20개 국가에서 하는데 저렇게 요소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이제는 우리도 난민 사역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제적 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려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려인들이 처음에 이제 이 북한 지역에서 주로 있다가 저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강제 이주했다가요. 그 다음에 러시아로 그리고 저쪽 뭡니까?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고려인이 무려 11만 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원재 형님은 어떻게 저걸 보셨을까? 누가 지시했을까? 주님이 아니면 누가 하시겠어요? 저 11만 명의 중에서 광주 월곡동에 6, 7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깜짝 놀랐어요. 저래서 광주 월곡교회가 되었구나. 들어와 보니 내가 광주 동북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저 광주 월곡교회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누가 시켰을까요? 여러분, K컬처가 정말 요즘 방방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자원으로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 특히 한국어는 외국인 노동자를 오려면은 EPS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은 아마 문체부에서 발행할 거예요. 아마 한 1년 내지 2년 우리 은퇴하신 분들 포함해서요. 주부들 포함해서 정말 이런 자격증 너무나 좋은 정부 자격증입니다. 예, 지금 참석하셨는데 인도네시아 저 부부가 이제 교육대학의 교수로서 일하고 계시고요. 또 베트남에서 또 교수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퇴 선교사도요. 더 이상 부양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은퇴 선교사는 저는 이제 어웨이 경기 끝났으니까 홈 경기 남아있잖아요. 아니, 아멘, 네, 좋습니다. 아멘. 이 타임 아멘 좋아요. 네. 아니, 어떻게 어웨이 경기만 하고 끝났다고 합니까? 홈 경기도 해야 정확히 성적이 나오는 거죠. 저도 2018년에 들어와서 순위를 하면서 보니까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네팔에서 그 키티푸리라는 지역에서 테리비반 유니버시티, 네팔의 서울대학에서 대학원생을 놓고 3개월을 복음을 전했는데 한 10명 가까이를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못 건졌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대학생들이 막 20명씩 학기별로 쏟아져 와요. 3개월은 찍소리 않고 들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저는 은퇴 선교사들을 한국 모임의 선교 자산으로 생각했으면 선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좀 요즘 말하는 SDGs, 이 지속 가능성으로서 재평가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와 계신데 어른들 뭐 시키면 꼭 젊은 사람들 시키잖아요. 예. 우리 이상은 형님도 시켰죠? 예. 대답 안 하시네요. 시켰죠? 예. 다 시킵니다. 왜냐면은 뭐 컴퓨터 고장 날 것 같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정말 뚝딱뚝딱 해요. 예. 인터넷 선교, 미디어 선교. 한국 모임에 소개된 적 있잖아요. 이현웅님은 잘 아시는 형님인데, 요르단에서 이렇게 또, 이슬람 국가의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또 성과를 얻으면서 전도하는 형제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 자발적 선교 동역을 청년 자원, 아까 은퇴 선교사 자원, 두 번째 청년 자원, 그렇죠. 유전에 IT 자원. IT 자원은 미국도 부러워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 자원입니다. 이 청년 자원들이 정말 기회만 줘보세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 블레스 프로젝트라는 한 팀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교회들이요, 선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인 선교는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지역교회에서 선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선교 교육을 매 1년에 적어도 매 부서별로 2차례씩은
각 교회 단체 기관들이 선교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라든가 선교사 초청, 선교 비자회 이런 선교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국 모임의 자체적인 선교 훈련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교단들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잖아요. 교단 320명들도. 파송 전 선교 훈련이 있고요. 파송 후에 6년 단위로 4년 단위로 보수교육, 심지어는 부동산 업자들도 법이 바뀜에 따라서 재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한번 파송되고 나면은 재교육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송교회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파송된 선교사를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어쩌면 절실한, 그래서 제발 가서 먼저 사역하지 말고 언어 배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브레드린 선교는 DNA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임의 DNA 중에 하나는 선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선교, 정말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이런 문들을 보고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